네, 저희가 아주 특별히 3부작 기획 시리즈로 언론어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호 PD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최승호 PD님도 대PD라고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대PD라고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CBS만 잠깐 대PD제를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CBS에? 5년 전, 6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또 하다 보니까 적임자가 없으면 또 흐지부지 그 직책을 못 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 공영방송,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영방송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일단 좀 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중파와 종편은 허가받은 기업,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기업인 만큼 중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최승호 PD님. 그게 이제 그 원래 과거에 이제 주파수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인데 그렇죠. 그거를 국가가 나눠 가지고 지상파 뭐 이렇게 종편 이렇게 주면서 이제 그렇죠. 맞으면 허가를 해줬으니까 예. 그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그 방송법에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이미 예, 그래서 예. 공정성, 공익성은 지켜야 되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뭐 유튜브 같은데 그냥 1인 방송 하잖아요. 이거 특별히 무슨 국가가 자원을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익성 같은 개념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공영방송들이나 좀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방송사의 어떤 그 존립을 해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규제는 좀 완화해 달라 하는 요청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정성, 공익성은 지켜야 되는 걸로 그렇죠. 돼 있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개념이 막 혼란스러운데 얘기하신 대로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국민의 재산을 잠시 위탁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지상파라고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공영방송을 이제 KBS, MBC, 뭐 CBS, SBS 뭐 등등등등 이런 이제 채널을 갖다 부여받은 곳들은 이제 지상파 방송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그렇죠, 합니다만은 그렇죠. 조금 개념상으로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성과 공익성은 당연히 갖춰야 될. 왜냐하면 국가의 기관 방송들로서는 뭐 공공성, 공익성인데 다만 중립이나 공정성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좀 이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은 분명히 언론이라고 하는 국가의 사회적 책무를 어느 정도 떼맡고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는 뭐 민영 또는 공영 이제 구분이 약간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면 공정성, 공익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고 특히 국가의 자산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지상파 방송들은 더 큰 책무가 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까지 하면 종편은 사실은 그 전파를 그러니까 저기 국가로부터 이제 대여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 민영인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가권이라고 하는 허가를 받았다는 다시 말해서 배타적 어떤 권리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 같이 이제 그 차원에서 한드름으로 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송법상으로 규제를 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면 우리 지금 그 변상욱 대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공정성과 중립성. 예. 이거 참 오래된 이게 그러니까 개념, 그러니까 논쟁거리였던 개념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공공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지닌 뭐 어떤 숙명 같은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방송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아닌 어떤 언론이라고 하는 대중 매체 또는 여론의 장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졌다면 공익성과 공공성은 스스로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불교 방송이 있고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공정하게 어느 집단이나 똑같이 대하라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종교 간의 중립을 지켜 이렇게 하면 종교 문제도 똑같이 못 지키죠. 그다음에 건설업체가 소유한 방송들이 쭉 있는데 KBS, MBC하고 똑같이 어떤 규제를 가하거나 원칙을 지켜서 따지려고 그러면 어렵죠. 예. 그런 점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는 약간 층위가 다른 그러나 공익성과 공공성은 어떻게든 큰 원칙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은 구분이 이제 필요하긴 하죠. 어떻게 보세요?
공영방송 특히 이제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건 이제 그 재산을 국민의 재산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KBS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신료로 국민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의 어떤 그 지켜야 되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중립성도 언급을 하셨는데 중립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중립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흔히 기계적 중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중간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방송이라는 것은 보도라는 거는 진실을 또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려 그러면은 어딘가 진실이라는 거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증거를 그 검토하고 이렇게 그 취재를 해 나갈 때 공정한 자세로 페어하게 양쪽을 같이 이렇게 다루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진실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개념이 공정성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중립성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하. 독립성.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네. 객관적으로 어떤 취재를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건 사실은 중립의 저 개념 자체가 지금 얘기하신 독립의 개념하고 가깝습니다. 네.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꼿꼿하게 올곧게 서서 자기를 유지하라,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뜻에서 중립이지 요 사람과 요 사람이 한가운데 서라는 건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중립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균형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혼란스럽게 쓰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립이든 공정이든 이 개념을 이렇게 전제하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A가 진실이라고 하는 세력도 있고 예. B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도 있다. 근데 A인지 B인지가 아직 판명이 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하나를 진실로 간주해서 가면 안 된다. 그게 편향이다. 이게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 개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예. 공정성과 중립성을 얘기할 때 이제 하나의 반박 논리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진실임이 확인이 되면 그건 공정성, 중립성 이런 건 상관없이 없다고 소신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건 책임성이죠. 책임성. 예. 그런데 문제는 특정 방송사가 이게 진실이라고 간주를 했는데 예. 나는 그걸 인정 못 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과 세력이 있을 수 있을 때 이제 항상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니네는 그렇게 치우치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기자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저널리즘 스쿨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하철에 임산부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건장하게 생긴 남자가 그걸 딱 차지하고 앉았다. 일어나질 않는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죠. 사실적으로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에 건장한 남자가 앉았으면. 그러니까 사실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실의 영역이거든요. 사실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남자가 사실 지금 막 뭐 암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나왔다든가 아니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죽으러 갈까 말까 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라든가 이건 이제 진실의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의 성실성의 문제거든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자기가 얻은 정보를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다 비중을 재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여러 개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집합적인 또는 집단적인 작업을 해야 진실에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건데 요즘은 뭐 너무 쉽게 쓰고 쉽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게 지금의 우리 지상파 방송 또는 공영방송의 이제 위기와 관련돼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공정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진실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실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언론사가 보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파악하게 된 그 과정과 근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투명하게 네. 투명하게 밝히고 그걸 이제 수용자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은 이 진실이라는 게 언론사가 보도한다고 해서 진실로 확립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들이 그걸 보고 아 저게 진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어떤 그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회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언론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파악한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취재의 과정과 취재의 근거를 이런 역측면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너무 정파적이고 편파적이다 방송이 예.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인정 안 한다. 왜? 내가 그렇게 그 단호한 어조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걸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네. 라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진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지금 부분이. 이제 뭐 요즘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죠. 그러니까요. 확정 편향이라는 걸로 그렇죠. 해서 이제 뭐 부정선거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실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신뢰가 약해지면서 그렇게 네.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언론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특히 공영방송이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정성, 중립성,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공론장 이야기까지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포맷으로 이야기된 토론 프로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현상이 토론 프로가 좀 쇠퇴하고 있죠. 토론 프로가 쇠퇴하고 대신 토크 프로가 많아지고 있어요. 토크가 많고, 예. 그죠? 토론이 아니라 토크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 토크의 주인공들이 뭐냐면 그 밥에 그 나물 예.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토론 형식이냐 토크 형식이냐를 떠나서 그러면 그것이 공정성, 그러니까 아직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A라는 주장과 B라는 주장의 대표 주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여기서 제기되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문제는 시사 보도냐, 시사 교양이냐, 시사 정보냐, 그다음에 시사 논평이냐 이 구분이 흐릿해져 갖고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왜 그러면 맨날 나오는 사람 뻔한 평론가들이나 뻔한 전직 의원들 선거에 나갔다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속 나오느냐. 근데 이제 가성비가 좋거든요. 예. 네. 박아놓고도 나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뛰어나오니까. 또 방송이 요구하는 또 능력이 있죠. 예, 예. 말을 잘하죠. 아무거나 갖다 대도 그냥 그때 막 얼버무리면서 시간을 때워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 과잉의 시대이니까 그 얘기가 또 먹혀요. 시청률, 청취율은 괜찮단 말이죠. 다 또 정치인 누구 뒷얘기하면서 막 하면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또 종편 채널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걸 갖다 개선 요구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고 지역 감정이라든가 비하, 폄하 발언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기자들이 또는 PD들이 그동안 열심히 탐구하고 작업한 것처럼 그 정보를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해봐 갖고 들은 얘기. 그다음에 뭐 요즘은 대놓고 뭐 찌라시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찌라시에는 이렇게 났어요라고 하면서도 하고 보좌관들끼리 여기저기 뭐 대나무 숲 같은 데다 올린 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제일 베이직 근본이 되는 정보 자체가 검증을 거쳐서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 증거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쭉 나와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기본 저널리즘 원칙에 의해서는 그거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거기다가 몰아넣어야 되고 기사, 뉴스, 사실에 대한 판단 아니면 이것이 올바른 주장입니다라고 하는 사설이나 논설은 또 다른 영역으로 빼내야 되고 이걸 앞에다 써붙이게 돼 있는데 요새 안 써붙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떠돌다 보면 뭐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옛날에도 토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그 1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큰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때 그 토론은 상당히 큰 중요성을 갖고
사회적으로 그 행해졌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손석희 선배 같은 분이 그렇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야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함께 서로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을 토론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그 합일점 네. 나름의 이제 완전히 합일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타협 가능성 이런 것들도 모색해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일단 사람들을 시청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 출연자들을 봤을 때 생기는 효과는 일단 반대 정파 자기는 이 정파를 좋아하는데 반대 정파들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겨요. 사람으로. 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정치 정당의 어떤 하나의 대표로서 지금 자기네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저 얘기에도 일말에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좀 이제 그 다음에는 타협 가능성이 사회적인 타협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요즘은 이제 일단 반대 정파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반대 정파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파의 어떤 면에서는 그 정파의 지금 그 정체성을 반영하는 사람이 나오기보다는 예, 예. 오히려 좀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네.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뭐랄까 지나치게 그 고함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보는 그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뭐랄까 반대 정파도 사람이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보다는 자꾸 이제 악마화되는 그럼으로써 극단적인 양극화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심해져서 공영방송이라도 좀 핵심 토론 프로그램을 좀 예산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의무 아니에요, 의무? 의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 등장한 토크쇼, 시사 토크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저널리즘적인 태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확인 안 된 정보들을 갖고 나와서 실컷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고 그 사람을 출연시키는 제작진의 의도는 도대체 뭐냐. 맨 처음에는 어떤 종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딱 입맛에 맞아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줄 사람들을 잔뜩 불러다가 이제 앉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흔히 이제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쪽에서는 양쪽을 동시에 다 출연시켰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프레임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과 객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늘 그 사람 이렇게 불러다가 앉히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래도 무난했던 포맷이라고 하면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같이 훈련된 저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양쪽의 논평자들이 서로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토크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름대로 꽤나 성공했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죠. 근데 이건 좀 그러니까 격가지 얘기지만 막 이렇게 그 TV에 토크쇼로 보다 보면 하나 이제 특성이 뭐냐면 능동형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안 해요. 본다. 보여진다라고 필동형으로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뭐 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한번 자주 출연하는 분하고 이제 사적으로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하냐 물어봤더니 그래야 혹시라도 나중에 책임질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 변호사들이 워낙 그 정치인 중에도 법률가들이 많고 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그 뭐 법률가들이 뭐 말을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보여진다는 그런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신문 편집인 협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예를 든다면 공정하기 위해서 논평을 회피하면 안 된다. 예. 할 말 있으면 분명히 근거를 대면서 해라라고 돼 있고 질문도 이거는 저쪽에 예민하니까 저쪽한테 좀 피해야 될 질문인가 아니면 이쪽한테는 너무 세게 안 물었는데 이쪽한테만 세게 묻는 것 같아서 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뉴스와 의견만 분명하게 구분해 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이제 이게 오히려 공정성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최성호 PD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세요?
예, 그 뭐 최근에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조사하거든요. 네. 6천 명 정도를 면접 조사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도를 높게 인정받고 있는 조사 결과인데 그 국민들에게 이제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뉴스를 받고 또 어떤 뉴스를 당신은 신뢰하십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역시 이제 공영방송들이 KBS, MBC가 가장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높아요. 예, 27%, 28% 이렇게 해서 MBC가 제일 신뢰도도 높고 영향력이 높고요. KBS가 이제 두 번째로 그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높고 뭐 비슷비슷해요. 거의 차이 없이. 그 반면에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뭐 SBS, JTBC, 뭐 TV조선 이런 그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있고 저 한참 밑에 이제 그 신문사가 있고 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제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점 몇 프로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럼 이제 그 결과는 결국은 이제 그 국민 평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출된 거고. 근데 평균이죠. 정치 고관여층만 따로 떼서 조사하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런 특별한 조사는 지금 제가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뭐 가장 그 말하자면 영향력이 큰 언론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1등은 항상 손석희 대표가 나오죠. 기자 저 언론인이지만은 요즘은 이제 2등이 뭐 김어준 씨, 3등이 뭐 최욱 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있잖아요. 유재석 씨도 나왔다가 유재석 씨는 사실은 언론인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물론 이제 그 손석희 언론인과 김어준 씨하고는 이제 그 물론 차이는 크죠. 차이는 크지만은 그래도 한 4% 5% 나오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고관여층들이 확실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기 시사를 많이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제가 겁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사실 정치 고관여층에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데는 이중적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깔려 있어요.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근데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결정적 이유가 공영방송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운동장 기울어짐의 원인으로 공영방송을 지목을 하고 또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중요하다고 또 대안적 어떤 대안이 되는 것도 공영방송이에요. 이 두 가지 이중적 시선이 교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되면 공영방송이 동네북이 되어버리는. 사실은 아까 이제 공정성, 중립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공영방송에 대해서 나오는 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중립병에 걸렸다는 욕이 또 많이 나와요. 기계적 중립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에 붙어버렸다. 또 극단적으로 정반대로 편향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현상은 결국은 뭐냐면 정치 고관여층은 어떤 방송의 기능, 저널리즘의 기능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 어떤 용도, 쓸모, 그다음에 기여도 이걸 우선 가치로 놓고 결국은 공영방송을 보기 때문 아니냐라는 사실 분석도 성립이 되거든요. 이 점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영방송이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만약에 이제 보수적인 그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진보적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조금은 이해는 덜 가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MBC도 다행스럽게 장악되지 않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그 민주적이지 않은 국정 운영을 했을 때 MBC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해는 안 가는 얘기죠. KBS는 물론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장악을 해가지고 좀 편향적인 그 뉴스를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종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보다는 훨씬 덜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 물론 근데 공영방송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다. 네. 공영방송을 제대로
바로 세우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나라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방송법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방송법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정을 통해서 그 작업을 상당히 기초를 지금 다져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제 갈등을 이제 연구할 때 상당히 갈등이 증폭되고 심해지는 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어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일어나서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정당 갈등입니다. 그다음이 이념 갈등. 이 두 가지가 한국 사회의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것만 보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정파적 성향이 강하니까 그 마음에 드는 것만 또 보게 되고 이게 점점점 선택적으로 그런 것만 노출되면서 갈등은 점점 커지는데 안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이 그 시청자 구독자들을 유튜브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떼와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중도적인 진영이든지 아니면 중립적이든지 아니면 조금은 자기 주변의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놔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정보들이 막 범람해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도대체 뭐가 오라 그러면 다들 자기가 읽었던 가짜뉴스나 자기가 유튜브에서 봤던 마구 외치는 그 주장들을 그냥 주워 섬기면서 이게 오라 저게 오라 결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갈등이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영방송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가 해결의 시작일 거라고 보는 거죠. 늘 의심하는 게 사람들이 그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논조가 바뀌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불신을 갖게 됐는데 그럼 사실은 오면은 사실이었고 예, 네, 사실이었고 사실, 일정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정부에 이제 그 MBC 같은 경우가 이례적으로 그렇죠. 윤석열 정말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장악을 하려고 했지만은 장악되지 않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케이스였고 그 이제 앞으로 그 지금 이제 방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장을 뽑을 때 방송사 사장을 뽑을 때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지금은 그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뽑을 때 방송사의 사장을 뽑는 이사들을 뽑을 때 그 법 이전에는 100% 정치권에서 뽑은 이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이사들 중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이사의 그 퍼센티지가 40%로 줄었고 그것도 이제 여야 비율대로 해서 40%고요. 나머지 60%는 정치권이 아닌 다른 그 단체에서 뽑는 그런 이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근데 이제 5분의 3 이상의 이사가 찬성을 해야 사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뭐 여나 야 정당이 어느 한 사람을 민다고 해서 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올해 뭐 새로운 사장들이 아마 뽑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과정이 굉장히 잘 관리돼야 되고 그렇죠. 독립적인 저 사람은 독립적인 그 사장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그럼요. 중요하죠. 예. 근데 공영방송 경영진이 딱 되면 항상 대충 한 세 가지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거를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따져야 되는지 사실은 수익도 상당히 생각하는 방송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가치를 어떻게든 지켜봐야지. 이제 세 가지가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 정파, 그다음에 수익, 그다음에 그래도 공영의 가치 이 셋 중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를 선택한 것이 제일 공영방송한테 유리했고 그 회사가 존립하는 데도 유리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데도 눈앞의 실적이라든가 눈앞의 정치적인 자리를 맞아요. 생각하면 못 그러는 거죠. 예.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전리품 삼는 걸 끊어내야 되는 거죠. 끊어내야죠. 예. 그건 역시 또 시간이 부족한데 그 마지막으로 이건 한번 좀 그 격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좀 두 분의 견해를 여쭙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공영방송에서 이제 시사 프로라고 한정을 해야겠죠. 이른바 유튜브 따라한다. 이런 지식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기자들이 있고
PD들도 있고 작가를 기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사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그 많은 자원을 충분히 프로그램에 쏟아붓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좀 한번 재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아직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별로 의미 없는 일회성 정보라든가 행사 정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가지고 저 여력을 어떤 중요한 의제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더 뭔가 이렇게 건강하고도 질 좋은 담론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몰입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 뉴스를 전달할 때 역시 정확한 배경과 맥락과 미래 전망까지 좀 종합적으로 다뤄주면 맨 처음에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아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는 참 가치 있었어라고 나중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는 저렇게 빨리빨리 성장하는데 이거 우리는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뒤처지는 것은 새로운 어떤 그 코드나 어떤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수단을 못 쫓아가는 거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쫓기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보세요? 그 공영방송도 유튜브에서 존재감을 가져야죠. 예, 특히 이제 젊은 시청자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유튜브라는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BBC도 뭐 최근에 유튜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랬다면서요. BBC가 원래 이제 뭐 그 큰 컨텐츠들은 유튜브에다가 안 보내는데 헛된 오픈 방송.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에도 하겠다 네. 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보다는 더 일찍 그 해왔죠. BBC보다는 일찍 해왔는데 그 유튜브에 맞는 그 젊은 세대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굉장히 그 부작용들 있잖아요. 양극화시키고 정치 편향을 자극하고 이러한 형태의 방식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공영방송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저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돈하고 조직과 사람을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몰아주면 돼요. 알아서 잘하라고. 근데 이제 자기의 고정관념에 맞나 안 맞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걸 자꾸 대입시키려고 경영진이나 간부들이 하지 않고 돈하고 사람을 주고 마음껏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돈하고 사람을 주고 그 젊은 취향의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다만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처럼 하지 마라. 제일 어려운 주문을 지금 아니 지금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네, 지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잘 안 보다가 뭐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으면은 너무 그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속칭 잘 팔리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일단 그 시청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는 기본 접근법. 그렇죠. 네. 쉽고 간편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저 유튜브 더 연원을 거슬러 오는 팟캐스트부터 했던 어떤 포맷을 따라하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토론 프로가 쇠퇴하고 토크 프로가 범람하는 것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하나의 파생 현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거기서 어떤 그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문법과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다 이제 버무려져 가지고 유튜버스러워진다. 예.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그 방송에서 콘텐츠를 지휘할 때 포괄적으로 지휘해요. 뭐 이런 건 이렇게 저런 건 저렇게 이건 지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 팀별로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고민한 이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팀은 목표가 이거고 이런 특성을 가졌으니까 이런 원칙들을 지켜서 이런 것까지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서 추진해. 또 저 팀은 저 팀대로 따로 모여서 논의하고 각 제작 팀마다의 관리가 좀 필요한 건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 지상파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에는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들이고 유튜브에는 이건 좀 싸게 그냥 뭐 이렇게 맞아요. 쉽게 맞아. 시간을 때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디지털 퍼스트가 말만 그러지.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좀 아쉬운데 오늘도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예. 다음 주 이제 활점 이제 신문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